자, 그럼 또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지금 우리 이제 고분자 얘기하고 있는데 탄수화물하고 지질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단백질 할 시간이고, 단백질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고분자, 고분자 중에 가장 양이 많고, 그리고 하는 일도 가장 많아요. 그래서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효소로서의 기능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단백질, 오늘 하는 얘기는 기출도 많이 된 부분이고, 또 이것을 이해를 해야 생체 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그 과정들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백질, 아주 많은 기능을 하는 단백질을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단량체는 아미노산이고요. 아미노산 구조를 먼저 살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미노산 구조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중심탄소이고요. 그 다음에 카르복실기가 있습니다. COOH, 카르복실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NH2, 아미노기 있고요. 그 다음에 H. 이거는 모든 20개의 아미노산이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아미노산이 달라지는 것은, 또 이걸 꼭 한 가지씩 빼먹네. 자, 각각 다른 종류의 R 그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R 그룹은 우리가 결사슬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미노산의 특징은 바로 이 R 그룹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전하를 띌 수도 있고, 극성을 띌 수도 있고, 또 소수성을 띌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생체 내에서, pH 7인 생체 내에서 카르복실기는 CO-고요. 얘는 NH3+죠. 그러니까 얘네들 중화가 되죠. 제로가 돼요. 그런데 아미노산이 전하를 띈다는 얘기는 결사슬이 전하를 띈다는 얘기고, 극성을 띈다는 얘기는 결사슬이 역시 극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수성을 띈다는 거는 결사슬 때문에 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의 특징은 바로 이 다른 부위인 결사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아미노산 종류는 이따가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역시 이제 광학 이성질체가 있는데, 우리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당이라는 것은 D폼만 가지고 있고, 아미노산은 L폼만 있고, 예외적으로 펩티도글리칸을 구성하는 경우에 D폼의 아미노산도 사용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L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간단히 언급을 해보면, 세포 내 다당류, 세포 내 다당류는 모두 D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떤 수용체가 있어서 단백질을 인식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수용체는 L폼의 아미노산을 인식을 할 수는 있지만 D폼의 아미노산을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이성질체는 엄연히 다른 물질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실험 과정에서 우리 생체 내에 단백질을 가지고서 실험을 하는데 수용체를 D폼을 넣어줬다. 그러면 아예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개념적인 거 이해됐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는 L폼의 아미노산을 인식할 수 있는, 또는 L폼의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인식할 수 있는 수용체만 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미트디트 쪽에서 이제 그와 관련된 문제가 한번 기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D폼, L폼, 아미노산, 그리고 D폼, L폼 수용체 가지고서 실험한 경우, 그 결과 가지고서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개념만 이해하면 됩니다. 같은 폼의 수용체와 단백질이 인식을 한다. 그런 정도로만 보면 되겠죠, 뭐. 자, 이제 산과 염기로의 아미노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앞에서 봤듯이 카르복실기는 산으로서 작용하고 아미노기는 염기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 아미노산도 역시 산과 염기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변 pH에 따라서 아미노산은 산과 염기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생체 내 pH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7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산염기로 작용한 상태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수소연을 받거나 또는 내놓게 되는 경우는 바로 결사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온화 과정 관련돼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 기본적인 형태 가지고서 세 가지 형태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쓰고, 여기 중심탄소 이렇게 써주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폼 써줘 봅시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결사슬 이렇게 있고요.
자, 아미노기하고 카르복실기를 쓸 텐데 만약에 주변 수용액의 수소이온 농도가 아주 높은 상태라고 한다면 카르복실기하고 아미노기는 수소이온을 받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NH3 플러스고요. 여기는 COH 형태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주변 수용액의 pH의 농도, pH가 점점 높아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시 말하면 수소이온 농도가 점점 낮아지게 되면 서서히 아미노산들은 수소이온을 내놓게 돼요. 그러니까 100개의 아미노산이 있다. 그럼 100개의 아미노산이 동시에 수소이온을 한 번에 탁 내놓는 것이 아니라 아미노산 뭐 한 개가 내놓고 그 다음에 점점 수소이온 농도가 낮아지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미노산이 또 세 번째 아미노산이 그런 식으로 내놓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서 중심탄소 여기다 써주고요. NH3 플러스고요. 여기는 CO 마이너스. 왜 CO 마이너스가 먼저 수소이온을 내놓게 되냐면 pKa 값이 COH가 더 낮았죠. 우리 적정곡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적정곡선을 통해서 수소이온 농도가 점점 낮아질 때 먼저 수소이온을 내놓는 것은 카르복실기가 내놓는 거예요. 어제 배운 내용이니까 기억은 하죠? 자, 여기 다시 수소 있고요. 여기 알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수소이온 농도가 낮아졌다고 해봅시다. 즉, pH가 더 올라가게 되면 중심탄소 있고요. 여기 H 있고요. 여기 곁사슬 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미노기가 수소이온을 내놓게 되고요. NH2가 되고요. 여기는 CO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미노산의 형태는 요 세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곁사슬은 무시하고 아미노기하고 카르복실기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래는 pH 7에서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가 두 개 다 이온 형태를 가지고 있다가 pH가 낮아지면, 즉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왼쪽으로, 수소이온 농도가 낮아지면 오른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양쪽이 다 이온성을 나타내는 그런 물질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pH에 따라서 pH가 7일 때는 이 상태, 올라가게 되면 왼쪽, 낮아지게 되면 올라가게 되면 오른쪽, pH가 낮아지면 왼쪽이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래프 하나 그리고서요 또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칸까지 이 정도에서 자, 여기에서 x축은 pH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y축은 농도. 자, 세 개가 있는데 세 개 중에 어떤 거는 pH가 낮을 때 높은 농도로 존재하다가 점점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또 어떤 거는 pH가 낮을 때는 낮은 농도였다가 높은 농도일 때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pH가 더 높아지면 떨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파란색으로 하나 또 그려볼게요. 자, 이때 여러분들 여기 지점, 요거는 일치해야 됩니다. 지금 이 형태, 아미노산의 형태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개가 다 모두 이런 양쪽 이온성 상태가 되면 이러한 이온 형태는 없겠죠. 그래서 제로가 될 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여기서 출발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pH가 낮을 때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형태는 어떤 거였냐면 맨 왼쪽 거였어요. 이게 1번이라고 한다면 빨간색 그래프가 1번에 해당하고요. 자, 그 다음에 노란색은 중간 형태, 양쪽 이온성인 상태, 이게 중간 형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파란색은 수소이온을 다 잃은 상태,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개념이 이해됐죠? 그래서 pH가 점점 올라가면 수소이온을 받게 되는데 한 번에 동시에 다 형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100개 중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개, 두 개 점점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1번 형태가 점점 감소하고 2번 형태는 점점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 만나는 지점은 어떻게 돼요? 여기 만나는 지점. 1번과 2번 형태가 1대1로 존재하는 형태겠죠. 그러니까 이때 X축값, 즉 둘이 1대1로 존재할 때 pH 값, 이 값이 뭐가 돼요? 누군가의 pKa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변한 게 카르복실기죠. 그러니까 이때 X축 값은
카르복실기의 pKa 값이 되는 거예요. 개념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변하는 것만 신경 쓰세요. 변하지 않는 건 신경 쓰지 말고요. 그러니까 수소연을 잃는 것만 신경 쓴다면 카르복실기만 잃는 것이니까 이때의 값이 예를 들어서 2다. 그러면 이 2 값이라는 건 카르복실기 얘의 pKa 값에 해당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2번과 3번이 1대1로 존재하는, 다시 말하면 둘이 이렇게 만나는 이 지점이 예를 들어서 9라고 한다면 이 pH 9라는 값은 얘는 아미노기 NH2의 pKa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어제 핸델슨 방정식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 정도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이온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 내에서 아미노산들 각각이 이러한, 지금 이제 카르복실기 아미노기만 얘기했는데, 카르복실 아미노기는 어차피 펩티드 결합에 참여합니다. 자, R그룹, 결사슬도 pH에 따라서 이러한 수소연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미노산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그러한 아미노산들로 구성된 단백질 역시 pH에 따라서 전하를 갖거나 또는 전하를 잃거나 또는, 그러니까 전하가 제로가 되거나 또는 전하가 플러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단백질의 순전하, 전체 전하, 즉 순전하가 제로가 될 때, 그때의 pH 값을 우리가 PI라고 또 정의를 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아미노산 특정 물질을 pKa라고 정의 내렸듯이 이번에는 순전하가 0일 때의 pH를 PI라고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자, 이제는 그래서 이 PI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PI가 뭐냐면 바로 등전점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의 순전하가 0일 때의 pH 값, 등전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등전점이라는 것은 순전하가 0일 때의 pH 값. 그래서 단백질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단백질마다 순전하가 0일 때의 pH가 다르기 때문에, 단백질마다 다릅니다. 즉 등전점이 단백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등전점에 따라서 그 단백질을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실험 방법이 등전점 분리라는 방법입니다. 이 등전점 분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볼 텐데,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단백질을 분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분자량에 따라 분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순전하에 따라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전점 분리는 분자량하고는 무관하게 분리를 하는 겁니다. 등전점 분리는 분자량에 따라 분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건 조심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SDS 페이지 배울 텐데 그 SDS 페이지가 이제 분자량에 따라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등전점을 PI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분리하는 실험 방법, 또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네모난 젤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젤은 봤나요? 뭐 실험실에서 실험을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젤을 알 텐데, 젤리, 묵 같은 거죠. 자, 그런데 이 젤을 만들 때 pH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pH 농도 구배가 이루어지도록 젤을 만들어요. 자, 그래서 pH를 어떻게 잡냐면, 자, 얘는 젤이고요. 그리고 이 젤을 만들 때는 비변성 상태로 젤을 만듭니다. 이 비변성 상태라는 것은 단백질이 자연계에 있는 상태. 왜냐하면 단백질이 만약에 변성이 돼버리면 아미노산들이 서로 결합하는 것이 깨지게 되니까 아미노산의 전하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단백질의 전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계 상태의 그 단백질의 순전하가 바뀔 수가 있어요. 순전하가 0일 때의 pH 값이. 그러니까 항상 단백질은 변성되지 않은 상태로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젤도 비변성 젤을 사용해야 되고요. 이때 이 비변성 젤은 pH가 농도 구배를 형성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여기가 0이었다 그러면 쭉 해서 여기가 14가 되도록,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젤 부위마다 수소이온 농도가 다 다르게끔 만듭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요, 자, 이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 부위에다가 단백질을 점적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단백질을 점정을 하게 되면 이 단백질 이제 여러 종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그 단백질 중에 빨간색 단백질을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빨간색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의 이 pH 상태에서 원래 pH, 주변 pH에 따라서 전하값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했었죠. 좀 전에 봤듯이. 그러니까 이 pH 상태에서 이 단백질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리고 얘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양쪽에다가 전극을 걸어줄 텐데 전극 방향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pH가 높은 쪽이 마이너스 전극을 갖게 돼요. 그리고 pH가 낮은 쪽이 플러스 전극이에요. 이거 전극 방향 달리하면 안 돼요, 실험이. 자, 그러면 왜 마이너스 전극이 오른쪽이고 플러스 전극이 왼쪽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전극을 걸게 되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단백질은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쪽에서 밀고 얘는 플러스 쪽으로 가까워지겠죠. 쭉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가는 동안에 지금 수소이온 농도가 왼쪽으로 갈수록 수소이온 농도가 점점 주변에 많아지죠. 많아지니까 얘는 수소이온을 계속 받아가면서 이동을 해요. 마이너스 전하의 세기가 점점 약해지다가 어느 순간엔 제로가 되겠죠. 어느 순간은 제로가 되고요. 이렇게 딱 제로가 되면 더 이상 이동을 하지 않아요. 그럼 그때 이동하지 않을 때, 즉 지금 전하가 제로일 때, 이동하지 않을 때 이 pH, 이 젤상에서의 pH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즉 순전하가 제로가 될 때 이 pH 값이 바로 이 빨간색 단백질의 PI가 된다는 얘기예요. 개념됐죠? 자, 그래서 이 값이 PI가 빨간색 단백질의 PI가 되고요. 자,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전극하고 플러스 전극을 바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왼쪽이 마이너스 전극이고 오른쪽이 플러스 전극이면 얘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죠. 오른쪽으로 이동할수록 수소이온 농도가 점점 낮아지죠. 그럼 수소이온을 뺏겨요. 그럼 마이너스 전하의 세기가 더 세지죠. 더 빨리 가요. 그냥 빠져버려요. 멈추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극도 중요합니다. 그럼 이거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극 이거 만약에 문제로 여기서 기억, 니은 해놓고 기억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거 가지고서 유추해내도 되지만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은 pH 이용하면 돼요. 자, pH가 높으면 수소이온 농도가 낮죠. 플러스 전하가 적고 pH가 낮으면 플러스 전하가 그러니까 그 수소이온 농도가 높잖아요. 플러스 쪽이 많아지고 여기는 플러스 쪽이 적어지고 그러니까 플러스 쪽이 많아지니까 플러스 전극 플러스가 적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것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외우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이온이 많은 쪽이 플러스 전극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번에 또 다른 경우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여기 이번에 이곳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단백질이라고 해봅시다. 자, 플러스 전하를 띠니까 이제 마이너스 전극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요. 자, 이동하는 동안에는 주변 수소이온 농도가 낮으니까 얘는 수소이온을 뺏겨요. 점점 뺏기다 보면 양전하의 세기가 약해지다가 어느 순간 전하가 제로가 될 거고요. 순전하가 제로일 때에 이 pH 값이 바로 PI가 돼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애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미안해요. 자, 얘가 쭉 더 이동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딱 멈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멈췄으니까 요 부위는 바로 노란색의 PI가 되고요. 노란색 단백질의 PI. 그럼 이 노란색 단백질은 파란색 단백질에 비해서 플러스 전하의 세기가 더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플러스 전하의 세기가 더 세니까 수소연을 잃어도 여기에서 더 아직까지도 양전하의 세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릴 양이온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노란색은 파란색 단백질에 비해서
양전의 세기가 더 센 단백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pI에 따라서 단백질들을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크로마토그래피, 양이온 크로마토그래피, 음이온 크로마토그래피 얘기할 때 이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죠. pI에 대한 개념 익히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실험을 어떻게 하느냐. 원래는 이렇게 우리가 봤고요. 실제로 실험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내용을 잘 이해하면 외울 것도 없어요. 이해만 하면 잘 이해하도록 하세요. 이해가 안 되면 꼭 물어보고. 자, 실제로는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이런 데다가요 젤을 만듭니다. 자, 요 젤은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젤. 그리고 이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젤을 만들 때 젤을 뺍시다. 폴리아크릴아마이드를 이용을 해서 이 젤을 만들고요. 이때 이 만들 때 얘는 SDS를 넣어주지 않아요. 자, SDS는 계면활성제라고 해서 얘는 양친매성입니다. 소수성 부분이 있고 친수성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이따가 또 설명을 해줄 거예요. SDS 관련돼서. 실제로 기출도 됐습니다. SDS에 관련돼서. 자, SDS를 넣어주지 않으면 얘는 변성을 시키지 않게 됩니다. SDS가 들어가면 변성을 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SDS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크릴아마이드 젤은 비변성이 되고요. 우리가 그 단백질을 분리를 할 때는 이 아크릴아마이드 젤을 이용을 하고 헥산을 이용할 때는 주로 아가로스 젤을 이용합니다. 우리 예전에 아가로스 젤에 대한 얘기 했었죠. 아가에서 정제된 것이 아가로스라는 거. 자, 그리고 이때 만들 때 pH 그레디언트, 즉 농도 구배가 형성되게 해서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pH 9, 여기는 pH 7 이렇게 pH 4, 뭐 3이든 4든 뭐 이거는 우리가 임의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단백질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럼 단백질 여기 위에 있죠. 위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단백질을 넣어준 상태에서 전극을 걸어주고요.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단백질에 따라서 이 pH 그레디언트는 다르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뭐 14에서 10 사이로 조절할 수도 있고, 뭐 9에서 4, 뭐 7에서 3 이런 식으로 다 조절을 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단백질 특성에 맞게끔 실험을 하면 됩니다. 선택해서.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단백질이 이동을 할 거고요. 그래서 단백질이 pI에 따라서 쭉 가다가 멈추면 이러한 밴드들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실제로 이 젤은 우리 실험실에서 안 만들어요. 이 젤은 보통 삽니다. 회사에서 잘 팔아요. 그리고 이 젤을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만든 젤, 이렇게 결론이 등전점 분리를 한 다음에 SDS 페이지 젤에다 옮겨요. 그러면 지금 여기 pI가 동일한 단백질 하나만 있는, 여기에 단백질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pI가 동일한 단백질들은 모두 이 밴드에 있어요. 다시 또 분자량에 따라 분리를 하게 되면 pI는 같지만 분자량이 다른 단백질로 또 분리가 돼요. 그런 식으로 두 번에 걸쳐서 실험을 하는 것을 2D 일렉트로포레시스라고 합니다. 2D 전기용동. 2D 전기용동 할 때 이렇게 옮기는데 실제로 얘가 얇아요. 이렇게 얇아요. 스트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얇아가지고 pH 그레디언트에 따라 다르게 종류 달리 있어서 사서 쓰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거는 뭐 원리적인 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실험을 이런 식으로 한다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충제로서의 아미노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앞에서는 완충제, 완충액 얘기할 때 아세트산 가지고 예를 들어서 했는데 이번에는
아미노산. 그리고 아미노산 가지고서 실험이 아미노산 가지고서 시험 문제로 몇 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잘 이해하도록 하세요. 자, 예를 들면 이제 가장 단순한 형태인 글리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글리신의 구조를 한번 보면 여기 탄소가 있으면요. 여기 H 기본적인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카르복실기 있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곁사슬이 있는데 곁사슬이 H예요. 그래서 아미노산 중에 가장 작고 가장 단순한 형태입니다. 자, 그럼 지금 보면 얘는 지금 여기 H니까 얘는 수소연을 주고받을 수 없고요. 수소연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 두 곳에서 수소연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아세트산을 할 때는 아세트산 자체가 주고받으니까 완충지대가 하나였지만 얘는 완충 역할을 하는 게 두 곳이 있죠. 그래서 완충지대가 두 곳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 곡선을 한번 작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관에다가 글리신 수용액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 글리신 수용액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산성 조건으로 만들어주고요. 수소연 농도가 아주 높은 상태로. 그리고 여기에서 NaOH를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서 그때마다 pH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정 곡선을 만들어 봤어요. 자, X축은 NaOH고요. NaOH의 농도. 그리고 Y축은 pH.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두 곳에서 수소연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완충지대는 두 곳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럼 이 완충지대 아세트산 가지고 얘기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이 완충지대 가장 완만한 경사도가 완만한 곳이 그 산과 염기의 농도가 1대1일 때라고 했었죠. 요 때가 이제 1대1일 때고 요 때도 역시 1대1일 때. 자, 그러면 요 1대1일 때가 바로 그때의 pH가 pKa라고 했으니까 pKa 여기 이 pKa 값을 갖는 것은 낮은 값이잖아요. pKa가. 그러니까 이 완충지대에서의 pKa를 갖는 것은 카르복실기. 우리 앞에서 2하고 3, 4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pH가 높은 pKa를 갖는 것은 아미노기.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나오게 되면 pK12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얘는 pK1이고요. 얘는 pK2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때 pK1은 일반적으로 쓸 때 그렇게 해요. pK1은 카르복실기의 pK1이고요. 그리고 pK2는 아미노기의 pK2에 해당해요. 별 얘기 없죠? 단순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pK1이 카르복실기고 pK2가 아미노기다라고 문제에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도 뭐 알아두면 되죠. 뭐 단순한 거니까.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앞에서 그 이온화 얘기를 한 것처럼 처음에는 여기는 이 상태에서는 지금 NH3 플러스 COH 형태였다가 점점 pH가 올라감에 따라서 NH3 플러스는 계속 그 상태로 남아있고요. 카르복실기만 수소연을 계속 잃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아미노기는 NH3 플러스고 여기에서 카르복실기는 CO 마이너스 COH가 1대1인 지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쭉 더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여기는 NH3 플러스 상태이고 여기는 모든 아미노산이 여기는 NH3 플러스인 상태이고 여기는 COH가 다 모두 CO 마이너스로 전환된 상태가 오겠죠. 요 지점. 요 지점에서는 NH3 플러스 CO 마이너스만 존재하니까 순전화가 제로가 되겠죠. 그럼 이 아미노산의 순전화가 제로인 이때의 pH를 뭐라고 하겠어요? 역시 등전점, PI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값이 PI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PI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 pK1과 pK2의 중간값으로 계산을 해주니까 얘는 2분의 pK1 더하기 pK2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얘는 계속해서 CO-고 NH3 플러스가 수소연을 잃으면서 NH2가 되죠. 쭉 가다가 pK2 지점 되면
이 지점에서 CO- 모두 다 CO- 상태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미노기는 NH3 플러스 절반, NH2 절반. 그러니까 100개의 아미노산이 있으면 50개의 아미노산은 CO-NH3 플러스인 거고 나머지 50개의 아미노산은 CO-NH2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얘는 여기서 순전화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절반 정도는 제로고 절반은 양전화를 띠고 있는 상태. 그럼 점점 올라가게 되면 요 끝에 오면 어떤 형태가 돼요? CO-NH2. 그러면 우리가 그 아미노산들의 총 전하를 평균을 내면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 그죠? CO-NH2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총전하. 평균.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는 0이고 여기는 NH3 플러스 COH니까 플러스 1. 요거는 이따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총전하 평균 구하는 것은. 자, 개념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일단 PK2가 나오는데 여기는 카르복실기의 pKa 값이고 pK2라는 것은 NH2의 pKa 값이다. 그리고 그 중간, 그 평균 값이 순전하가 제로인 PI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pK1이 의미하는 값은 어디라고요? 요거예요. 요거예요. 알겠죠? 쓰기는 여기 그래프상에 썼지만 실제 값은 여기 y축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헷갈리면 안 되고. 자, 기본적으로 완충제 얘기를 했고요. 요 얘기는 또 이따가 뒤에서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적정곡선. 자, 그러면 아미노산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자, 글리신 같은 경우는 얘는 생체 내에서 어떤 특성을 갖느냐. C와 H 간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으니까 소수성인 특징을 나타내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아미노산의 종류를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자, 크게 보면은 우리가 소수성, 극성, 그리고 이온성, 전하를 띠는 이온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네 가지로 좀 더 세분화했습니다. 요 방향족을 구성하는 건 요 방향족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은 고리 구조를 갖고 있어요. 벤젠고리. 벤젠고리가 뭐냐면 핵산 파트에서도 얘기를 할 텐데 벤젠고리를 보면 이런 형태예요. 얘네들이 하나는 이중결합, 하나는 단일결합, 하나는 이중결합, 하나는 단일결합을 하고 있는데 요 전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가면 이때 원래 이중결합은 단일결합이 되고 단일결합은 이중결합이 돼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이제 이런 벤젠 고리 형태예요. 개념만 이해하세요. 벤젠 고리 개념.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방향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벤젠 고리를 곁사슬에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이 3개가 있는데 요 3개 중에 요 2개는 소수성에 해당하고요. 요 티로신이라는 건 극성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크게 본다면 소수성, 극성, 이온성이고 여기에 추가로 방향족을 넣어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소수성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자, 소수성은 말 그대로 곁사슬이 소수성인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각 아미노산의 특징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글리신. 좀 전에 얘기한 글리신. 가장 작은 형태고요. 그리고 얘는 비대칭 탄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중심탄소 C가 있는데 카르복실기, 아미노기, 그리고 H와 연결되어 있는데 반대쪽도 또 H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4개 종류의 물질로 공유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HH, 동일한 게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글리신은 비대칭 탄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알라닌은 글리신 다음으로 2번째로 작은 애예요. 자, 그리고 프롤린의 경우에 있어서는 꺾임 구조를 형성합니다. 아미노기와 곁사슬 간에 공유결합을 형성하게 되면서 이 고리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런 고리 구조 때문에 단백질에서 꺾인 부분에 이 프롤린이 존재를 하게 돼요. 단백질의 꺾인 부분. 이거는 나중에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 할 때 요거 3개 다시 또 언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임용에서는 요걸 알아야 그러니까 종류의 이
어떤 게 이온성이고 극성인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임용에서 나왔는데 요 아미노산의 특징에 따라서 또 문제를 특징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는 미트디트 쪽에서 기출이 한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각 종류별로 어떤 아미노산들이 있는지 알아야 되고요. 또 몇몇 아미노산의 구체적인 특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프롤린까지 했고요. 메스오닌. 자, 메스오닌은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S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S35로 표지가 되는 애였고요. 그리고 메스오닌은 게시 아미노산에 해당합니다. 처음 단백질 번역할 때 오는 아미노산. 그게 메스오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소성은 발린, 이소류신, 류신, 트립토판, 페닐알라닌. 이렇게 11개가, 9개가 있어요. 소성은 9개고요. 자, 그럼 소성 9개 해당하는 것 중에 이제 방향족이네. 요거 소성이었고요. 그리고 티로신 같은 경우는 극성을 띠는 애입니다. 얘는 극성을 띠는데 왜 극성을 띠냐면 곁사슬에 OH가 있어요. 그래서 극성을 띠는 물질, 아미노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방향족 벤젠고리를 보면 얘가 특정한 파장의 빛을 흡수할 수 있는데 280나노미터 파장의 빛을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흡광도를 측정을 해서 이 티로신이 얼만큼 또는 뭐 트립토판, 페닐알라닌이 얼만큼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 양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 아미노산이 있는 단백질의 양을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얘를 흡수할 때 우리가 흡수하기 때문에 흡광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그 흡광도를 측정할 때는 어소시에이션 해가지고 A라고 표현하고요. 이게 흡광도입니다. 어떤 파장의 빛을 흡수해서 얻은 흡광도냐 할 때는 여기다가 아래점자로 써주면 돼요. 280. 그래서 280나노미터는 단백질의 양을 측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흡광도다. 헥산은 260나노미터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헥산 파트 할 때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단백질에 이 아미노산이 있으면 단백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지만 이 아미노산이 없으면 단백질을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20개 아미노산 중에 요 3개 없겠어요? 있겠죠. 웬만하면 단백질 다 측정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티로신이 포함된 요 극성 아미노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극성 아미노산은 곁사슬에 OH가 있어요. 세린, 스레오닌, 트로신 요 3가지가 OH가 있기 때문에 극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추가로 얘기하면 SH 얘도 정기음성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극성을 나타냅니다. SH를 갖는 건 유일하게 시스테인 하나라고 했고요. 자, NH2가 있습니다. NH2는 아스파라긴, 글루타민. 요거는 외우기 쉬워요. 음이온성이 아스파르트산, 글루탐산. 여기에 P와 U 대신에 M만 쓰면 돼요. 자, NH2. 원래 생체 내에서, 얘네들은 지금 생체 내에서 이런 형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원래 아미노기라는 것이 생체 내에서 NH3 플러스로 존재하잖아요. 중심탄소에 연결된 아미노기는. 그런데 곁사슬에, 그러니까 아스파라긴과 글루타민에 있는 곁사슬의 이 아미노기는 생체 내에서 NH2예요. 그러니까 얘는 pKa 값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극성 상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아미노기라고 해서 무조건 pH 7이 플러스는 아니에요. 이 경우는 뭐 주변에 이제 다른 원소 같이 연계해서 pK 값이 저렇게 낮은, 다른 상태예요. 그래서 NH2로 존재하니까 질소와 수소 간의 극성을 띠게 되죠. 그래서 극성 아미노산의 특징을, 아미노산을 형성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OH기에 주로 인산기가 연결됩니다. 단백질에 인산기를 붙여서 활성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단백질의 어느 부위에 인산기를 붙이느냐? 세린 부분, 스레오닌 부분, 티로신 부분. 그것도 곁사슬의 OH기에 인산기 P를 딱 붙이면 H 떨어지고 산소가 인산기하고 결합을 하면서 인산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산화시키는 효소가 키나아제예요. 그래서 그 키나아제의 이름은 인산화시키는 아미노산의 이름을 따서 그 키나아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세린, 스레오닌, 키나아제. 그러면 세린과 스레오닌의 인산기를 붙이는 인산화 요소.
티로신 인산화 요소 그러면 티로신 아미노산에 인산기를 붙이는 요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키나제라는 효소 이름을 같이 연기해서 세린스레오닌 키나제, 티로신 키나제 이게 입에 붙으면 OH가 있는 아미노산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키나제 이름 생각하면 바로 떠올릴 수가 있겠죠. 나 같은 경우는 실험실에서 요거 키나제를 종종 써가지고 자연스럽게 외워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몇 번 말 얘기하면서 연습을 하면 이게 입에 붙으면서 그냥 외워집니다. 그리고 SH, 시스테인 이거 당연히 외워질 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고 이황화 결합 나중에 공유결합 이황화 결합 얘기할 때 또 언급이 되니까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테인과 관련해서는 문제 몇 번 나왔어요. 그리고 NH2 뭐 역시 극성을 띠는 건데 얘하고 비교해서 N만 붙이면 되니까 6개 금방 외워지죠. 6개 금방 외워집니다. 외워져요. 자,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이온성인 거 5개 있어요. 그러면 5개, 그리고 6개만 외우면 11개 외웠죠? 나머지는 다 소수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소수성 중에 이런 것들, 특징들만 좀 알아두면 되는 거고. 그래서 20개 아미노산 특징을 하나하나 연계성 없이 그냥 외우려고 하면 외워지지도 않고 헷갈립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인산기가 연결되는 거, 세린스레오닌 키나제, 티로신 키나제. 세포내 신호전달 할 때 이 티로신 키나제 그 연결 효소 우리 배워요. 그때 또 언급되니까 외워질 수가 있어요. 자, 요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요거 하나 또. SH는, 단백질 구조 형성에 공유결합이, 유일한 공유결합인 이황화 결합이 있는데 그 이황화 결합 형성에 관여를 합니다. 이황화 결합. 자, 그래서 3차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온성 한번 봅시다. 자, 이온성은 이제 pH 7에서 양이온성을 뗄 수도 있고요. 음이온성을 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소수성, 극성, 이온성은 다 pH 7인 조건에서 이런 특성을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온성인 경우 리신, 이거 알라닌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이건 아르기닌인데 이 리신 아르기닌은 나중에 우리 누클레오좀이라고 해서 염색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히스톤 팔량체와 DNA가 형성하는데 그때 히스톤의 N말단 쪽에 리신과 아르기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플러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DNA와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생체 내에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애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외우면 2개 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톤이라는 단백질과 비슷한 이름을 갖는 애. 그게 히스티딘.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3개 금방 외워지죠. 그렇게 외우고요. 지금 뭐 외워도 되지만 중요한 건 시험 볼 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는 서서히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보고 시험 보기 직전에 한 번 더 보면서 정리하면 이런 문제 나올 때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독성과 관련돼서 이걸 알아야 또 풀 수가 있으니까 꼭 특성,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히스톤 단백질의 N말단 쪽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 리신 같은 경우는 곁사슬에 NH3 플러스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양이온을 나타내게 해준다라는 얘기고요. 자, 음이온성. 음이온성은 아스파르트산, 글루탐산 이렇게. 그럼 얘는 곁사슬에 COH가 붙어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pH 7인 조건에서 COH는 CO-가 되겠죠. 요거 고칩시다. 요거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 CO-예요. COO- 이렇게. 그래서 음전하를 띠는 거예요. 이거 종류 그냥 이런 종류 있으니까 외우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한 그 내용적인 것들을 알아야 더 그렇게 이해를 해야 외우기 쉬워지기 때문에 시간 할애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아미노산 볼 때마다 각 아미노산들 어떤 특징이 있고 그래서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게 됐는지 자꾸 연계해서 외우세요.
그러면 더 잘 외워지고 헷갈리지 않으니까. 자, 6개, 5개 외우고 나머지 9개는 다 소수성.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극성, 이온성을 특히 신경 써서 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저 3가지. 트립토판, 페닐알라닌, 티로신. 보통 이제 아미노산을 풀네임을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풀네임 쓰고 가로쳐서 이런 식으로 또 따로 표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는 문제에서는. 그리고 이 아미노산을 알파벳 하나로 표기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알아야 되게끔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은 알아두도록 하세요. 알파벳 3개로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정도는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적정곡선에 대한 얘기. 앞에서는 단순한 소우성을 띠는 글리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리신에 대한 얘기, 그리고 아스파르트산에 대한 거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시험 문제 나올 때 리신하고 아스파르트산, 이런 애들 자주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리신부터 한번 보고요. 자, 적정곡선 요거 이해하면 별거 없습니다. 요거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들어가. 자, 적정곡선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Y축은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자, Y축은 pH고요. 적정곡선이니까 Y축은 pH, 그리고 X축은 NaOH의 농도. 자, 적정곡선 그리는데, 자, 리신의 경우는 양이온성이었죠. 곁사슬에 NH3 플러스 NH2라는 그 아미노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H에 따라서 얘가 NH3 플러스 또는 NH2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완충지대가 몇 개예요? 3개가 되겠죠. 아까 글리신은 2개, 얘는 알기까지 포함해서 3개. 그래서 완충지대 그냥 대충 3개 그리면 되는데, 얘가 pK1과 pK2가 있을 때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이 곁사슬에 있는 pKa 값은 pKg2에 가깝죠. 왜냐하면 아미노기니까. 아무래도 중심탄소에 연결된 아미노기하고 pKa 값이 유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완충지대도 pK2 쪽에 형성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뭐 그려보면 돼요. 뭐 이렇게 그리고요. 쭉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죠? 여기를 조금 더 길게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리신의 경우는. 자, 그럼 여기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pK1. 그리고 이제 pK2는 요 중간에 있는 게 pK2일 수도 있고요. 끝에 있는 게 pK2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외울 필요는 없고요. 문제에서 다 제시가 돼요. 그래서 이제 pH 값을 제시를 해주면서 제시를 해주게 되니까 pKr과 pK2의 그 pH 값을 제시하니까 어떤 것이 pK2고 pKr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얘가 pK2고요. 얘가 pKr에 해당합니다. 요 r이라는 것은 곁사슬의 pKa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정도로 하면 되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PI 값을 구해야 되는데, 앞에서는 2개만 있으니까 그때의 PI 값은 여기 중간이었잖아요. 자, 3개가 있을 때는 PI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 다 평균 내면 안 돼요. PI라는 건 순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PI를 어떻게 구하게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총전화의 평균을 한번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자, 요 상태일 때는 총전화 평균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요 상태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다 따져볼 텐데, 일단 요 상태일 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요 지점. 자, 우리가 뭐 그 아미노산의 구조를 다 쓰진 않고요. 그냥 순차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그 중심탄소에 있는 그 중심탄소에 있는 그 아미노기를 보면 지금 얘는 산성 조건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미노기는 수소이온을 받은 상태일 거고요.
자, 그리고 카르복실기는 역시 수소이온을 받은 상태이고요. 다 수소이온을 받은 상태예요. 알기는 역시 수소이온을 받은 상태예요. 모든 아미노산이 이렇게 100개가 플러스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아미노산이 플러스 2, 또 다른 아미노산 플러스 2. 그러면 100개가 하면은 플러스 2배. 평균이니까 100으로 나누면 플러스 2. 그래서 이때에 총 전하 평균을 구해보면요. 총 전하의 평균을 구해보면 얘는 플러스 2가 돼요. 여기까지 됐죠? 플러스 2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거 잘 이해하도록 하세요. 요 지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지점을 보면 PK1이니까 뭐가 변하겠어요? 카르복실기가. 다른 애들은 그대로 있고 카르복실기만 변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NH3 플러스일 거고요. 중심탄소에 연결된 아미노기는 NH3 플러스. 알기에 있는 것도 NH3 플러스. 그리고 COO. 자, 그 다음에 COO 마이너스 절반. 그리고 COOH 절반. 1대1로 존재하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각각 구했으니까 얘 총전하 하면 총전하 평균하면 얘 플러스 1. 얘 총전하 평균하면 플러스 1. 얘 총전하 평균 몇이에요? 100개 중에 50개만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0.5.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0.5. 그럼 이거 다 더해주면 되죠? 그럼 쭉 내려와서 이때 전화평균을 구해보면 플러스 2 빼기 0.5니까 플러스 1.5. 요 이해하면은 그 다음에는 요거 다 계산하지 않고 바로 구할 수 있는 것 이따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 하고요. 자, 요번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총전화 평균. 자, 요 지점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는 CO-가 점점 가면서 COH가 점점 가면서 모두 다 CO- 됩니다. 그리고 이제 PK2가 되면 PK2로 가는 과정에서 어떤 애만 수소연을 내놓게 되냐면 PK2를 PKA 값으로 갖는 중심탄소에 연결된 아미노기만 NH3 플러스에서 NH2로 변해요. 자, 그러니까 알기에 있는 NH3 플러스는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탄소에 있는 카르복실기는 CO-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심탄소에 있는 NH3 플러스는 절반은 NH3 플러스로 남고 절반은 NH2가 된 상태. 자, 역시 각각의 총전하 평균을 구해보면 얘는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플러스 0.5. 이거 더해주면 1.5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0.5.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PKR도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PKR도 보면 이번에는 R그룹에 있는 아미노기가 수소연을 잃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중심탄소에 있는 NH3 플러스는 이제는 모두 다 NH2가 되고요. 다 잃었으니까. 그 다음에 중심탄소에 연결된 카르복실기는 모두 CO-. 그 다음에 R기에 있는 애는 NH3 플러스가 절반, 그리고 절반은 NH2. 그러면 이것도 총전하 평균을 구해보면 얘는 제로,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플러스 0.5. 됐어요? 그래서 이거 평균 내면 쭉 보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0.5가 돼요. 됐죠? 자, 이번에는 요 끝에, 요 끝부분 한번 봅시다. 요 끝부분 보면 어떻게 되느냐? NH2, COO 마이너스, 그리고 알기에 있는 것도 보면 NH2. 그러니까 얘는 0,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0. 그러니까 요 끝에, 요 보통 이제 여기에 그래프 그릴 때 여기 선으로 실선으로 쫙 그어주면서 끝내는 식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요 지점을 보면 요 지점은 마이너스 1.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죠? 이거 여러분 처음이니까 이거 이해하기 위해서 다 써줬는데 그 다음에는 바로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총전압 평균이 이렇게 돼요. 그럼 총전압 평균이 0. 다시 말하면 순전하가 0일 때는 언제예요? 요 지점일 때. 이때가 0이겠죠. 이때가 바로 PI에 해당합니다. 리신의 PI는 바로 순전하가 0일 때 그때의 pH 값이니까 이렇게 가면 이때의 pH 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pH 값은 pK2와 pKr과의 중간값이죠. 그러니까 평균을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PI의 평균은 어떻게 되느냐? PI라는 건 어떻게 되느냐? 2분의 pK2 더하기 이거 색깔이 좀 흰색이라 좀 눈에 안 띄나? 빨간색으로 그냥 할까요? 자, PI는 어떻게 되느냐? 2분의 pK2 더하기 pKr 2와 R의 평균값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PI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pKr과 가까운 pK 값과의 평균을 구해주면 돼요. pKr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pK1, 그래서 멀리 떨어진 애는 무시하고 가까이 있는 애, 두 개의 가까이 있는 애를 선택해서 두 pKa의 평균을 구해주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는 이런 거 고민하지 않고 계산 바로 하는 거. 처음에 요 형태를 구해요. 요 값을 구해요. 그리고 처음 나오는 pKa 값은 0.5만큼 빼줍니다. 그리고 pKa 값 간의 차이는 1만큼 빼주면 되고요. 여기도 1만큼 빼주고요. 그리고 나서 요만큼 또 0.5 빼주면 되죠.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0.5만큼. 하지만 pKa 값 간의 차이는 마이너스 1만큼. 그리고 여기는 다시 마이너스 0.5만큼 빼주면 돼요. 됐죠? 자, 리신, 양이온성 아미노산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음이온 아미노산인 아스파르트산 가지고 지금 배운 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도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제는 간단하게 얘기할 거예요. 이거 중간중간 생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볼 때 속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원리 이해할 때는 제대로 이해를 해서 바로 구하는 값을 바로바로 구할 수 있게끔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또 한번 봅시다. 조금 속도를 내서 한번 보도록 하면 Y축 값은 pH고요. X축 값은 NaOH고요. 자, 지금 아스파르트산은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애예요. 겹사슬이 수소이온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충지대는 3개. 그런데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는 얘기는 겹사슬에 카르복실기가 있다는 얘기니까 pK1, 중심산소에 있는 카르복실기와 pKa 값이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완충지대 3개를 그릴 때 pK1 쪽에 완충지대가 치우쳐지게 그려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충 그려주면 되지 뭐.
됐죠? 자, 그럼 여기가 pK1이고요. 여기가 pKr이고요. 여기가 pK2고요. 됐죠? 자, 그러면 역시 총 전하의 평균 구해봅시다. 자, 요 끝에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요 끝을 한번 볼까요? 자, 뭐 당연히 여기는 NH3 플러스, 중심 탄소에 있는 거 NH3 플러스고요. CO 카르복실기는 COH일 거고요. 수소연을 다 받은 형태니까. 겹사슬도 보면 COH죠. 아까는 NH3 플러스였으니까 플러스이지만 여기는 COH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이고요. 여기는 0, 0. 그러니까 총전화 평균은 어떻게 돼? 플러스 1. 그렇죠? 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0.5만큼 빼주라고 했죠? 플러스 0.5.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1만큼 빼주라고 했죠? 마이너스 0.5.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역시 1만큼 빼주면 되죠? 마이너스 1.5.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2일 때, 요때 아미노산 한번 보면 NH2 다 수소연을 잃었으니까 CO 마이너스, R 그룹에 있는 것도 CO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PI 값은 어떻게 돼요? 바로 요 지점이 PI가 되겠죠. 왜? 여기가 0이니까. 그럼 요 pK1과 pKr의 평균을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PI는 어떻게 하느냐? pKr과 가까운 pKa 값과의 평균이니까 2분의 pK1 더하기 pKr. 됐죠? 자, 요 정도로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요 아미노산 하나만 한 건 아니고 예전에 피트 쪽에서는 글루탐산, 뭐 리신, 그 다음에 글리신 3개 가지고서 각각의 적정 곡선을 그려준 다음에 각각의 적정 곡선이 어떤 거 해당하는지 그걸 알아야 풀 수 있었어요. 그러면 글리신은 요거 완충지대 2개인 거 고르면 되고요. 또 완충지대 3개인 것 중에 요 pH가 낮은 쪽에 2개가 있으면 이거는 음이온성인 거니까 글루탐산. 그리고 만약에 이 pK2 쪽에 가까운 그래프가 있으면 걔는 리신.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바로 문제 뭐 30초도 안 돼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피트 쪽에서 예전에 한번 나온 적도 있고. 근데 임용에서는 요것만 달랑내는 것이 아니라 펩티드 가지고서 문제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임용의 경우 어떤 식으로 나왔었는지 여기서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나왔었냐면 이 정도에다 쓰면 되겠죠.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보는 겁니다. 여기가 글리신 있다. 그래,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펩티드 조각을 이렇게 해주고요. 4개짜리도 있었고 3개짜리도 있었던 걸 아는데 4개짜리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요 글리신의 카르복실기 아스파르트산의 아미노기는 펩티드 결합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수소연을 주고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예를 들면 아스파르트산의 아미노기나 카르복실기는 수소연을 주고받을 수 없으니까 완충제로서의 역할을 못해요. 완충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애들은 노출된 애들만 완충제로서의 역할을 하죠. 여기 아미노기 그리고 리신의 카르복실기 그리고 글리신은 소수성이니까 R 그룹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아스파르트산 같은 경우는 COH, 리신의 경우는 NH2. 그 완충지도로서 역할하는 게 하나, 둘, 셋, 4개. 그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적정 곡선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쭉, 셋, 넷, 이렇게. 완충지대 4개 나오면 되죠. 그럼 이제 pKa 값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 pKa 값은 표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요. 근데 제시를 할 때 이런 글리신의 뭐 R그룹, 뭐 제로라는 식으로 하고 뭐 카르복실기의 pKa 값, 아스파르트산의 아미노기의 pKa 값, 그다음에 카르복실기의 pKa 값. 얘네들 다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애들은 요 4가지잖아요. 그 4가지를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얘 요거 카르복실기 4가지 pKa 값만 뭐 동그라미 쳐서 고른 다음에 여기다 각각 대입해 보면 되죠. 그럼 PI 값은 어떻게 돼요? 이 경우는 요거 구하면 되잖아요. 예. PI 값은 요걸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개 중에서 요 중간값 2개를 골라가지고 평균 내면 PI를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해를 하면 정말 빨리 풀 수 있는데 헷갈려 하기 시작하면 헤매죠.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완충지대가 몇 곳이 있는가를 파악하고 그림 그냥 대충 오른쪽에 이렇게 그려주면 문제 그냥 바로 풀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총전압 평균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수소이온 다 받게 되면 H 상태고 얘는 NH3 플러스 NH 플러스니까 얘는 플러스 2. 그럼 여기서 0.5만큼 빼고 1만큼 빼고 1만큼 빼고 1만큼 빼고 여기 또 0.5만큼 빼고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마이너스 2. NH2, CO-, NH2일 테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 그죠? 맨 끝에가 여기는 마이너스 1.5, 여기는 마이너스 0.5, 여기는 플러스 0.5, 여기는 플러스 1.5. 그죠? 그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습 삼아서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요거를 잘 이해를 하세요. 적정곡선 문제. 간간히 나왔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수소이온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곳에서 완충지대를 형성한다. 그래서 그때의 pKa 값만 고려를 한다. 그 사실만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 되죠.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 구조에 관련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아미노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미노산들이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 중합체인 폴리펩티드를 형성하게 되고요. 그 폴리펩티드가 구조를 갖게 되면 단백질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아미노산들 간의 펩티드 결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미노산 왼쪽에 하나 있고 오른쪽에 또 하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기존의 아미노산이 있고 새로운 아미노산이 오게 되면 기존의 아미노산은 카르복실기가 관여하고요. 새로운 아미노산은 아미노기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중합체를 형성할 때는 탈수 축합 반응, 물이 빠진다고 했죠. 카르복실기의 OH기, 그 다음에 아미노기의 H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탈수 축합. 자, 그럼 빠져나가니까 이 탄소는 OH기하고 공유결합을 하던 것을 이제는 질소하고 공유결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질소하고 공유결합을 한 것이 이제 펩티드 결합이 되는 겁니다. 이게 펩티드 결합. 됐죠? 자, 그런데 이 펩티드 결합을 보면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얘가 이렇게 판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요. 왜 판 구조를 형성하냐면 지금 산소하고 탄소하고 공유결합이 2개가 되어 있잖아요. 즉 전자가 두 쌍이 공유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자가 이렇게 가기도 해요. 왔다 갔다 해요.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이 판 구조가 유지가 됩니다. 막 뒤틀리지 않고. 그래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때 탄소와 산소가 내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극성을 띠게 되고요. 그래서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전자를 많이 자기 쪽으로 많이 데려오고 있는 편이라서 델타 마이너스, 탄소는 델타 플러스, 질소와 수소도 마찬가지로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그렇게 극성을 띠게 되고요. 이렇게 극성을 띠기 때문에 단백질의 2차 구조 형성에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얘가 단량체가 될 때는 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가수 분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펩티드 결합의 특징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펩티드 결합의 특징. 자, 첫 번째로 접힘 제한. 전자가 왔다 갔다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저런 판구조가 유지가 되니까 접힘의 제한이 유발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펩티드 결합끼리 수소 결합이 가능해집니다. 왜? 극성을 띠고 있으니까. 그래서 수소 결합이 펩티드 결합끼리 형성되기 때문에 2차 구조 형성에 관여를 한다. 자, 요 수소 결합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수소 결합은 분자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극성을 띠는 분자와 또 다른 극성을 띠는 분자끼리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펩티드 결합 내에서 수소 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펩티드 결합과 수소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펩티드 결합이 있는 부분만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카르복실기 쪽 그리고 여기 아미노기 쪽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네들 뭐 계속해서 다른 아미노산도 펩티드 결합하고 또 다른 아미노산 펩티드 결합하고 쭉 해서 이러한 폴리펩티드가 쭉 이어져요. 그죠? 쭉 가다 보면 여기에 있는 아미노산과 여기에 있는 아미노산 간에 또 펩티드 결합이 여기 존재할 수 있겠죠. 가까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C, 그 다음에 여기 산소, 그리고 여기 질소, 여기 수소. 이런 식으로 펩티드 결합이 또 이렇게 위치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위치할 때 수소, 펩티드 결합의 수소는 델타 플러스, 펩티드 결합의 산소는 델타 마이너스. 그래서 이곳에서 수소 결합이 이렇게 형성될 수가 있다는 얘기. 이런 수소 결합 때문에 2차 구조가 가능해진다. 자, 이렇게 해서 구조는 같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한 그 아미노산들끼리 결합된 형태, 아직 단백질로서의 기능을 갖기 전 단계를 우리가 폴리펩티드라고 하고, 이제 3차 구조 이상을 갖게 되면 기능을 갖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단백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럼 이러한 펩티드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폴리펩티드를 한번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폴리펩티드. 벌써 요 폴리펩티드만 얘기하고 단백질 구조는 좀 쉬었다 합시다. 자, 폴리펩티드 얘기할 텐데요. 자, 이렇게 아미노산이 있고요. 펩티드 결합으로 아미노산들이 이런 식으로 막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폴리펩티드예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들이 펩티드 결합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결합한 아미노산은 오른쪽에 있는 거. 그리고 처음 존재했던 아미노산은 왼쪽에 있는 거. 그럼 처음 있던 아미노산은 아미노기를 노출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온 아미노산은 카르복실기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단백질이 합성되는 순서를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합성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제일 처음 존재했던 아미노산은 저 아미노기를 노출하고 있으니까 요 아미노기의 N을 따서 아미노말단 또는 N말단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카르복실기 쪽, 노출된 카르복실기는 C말단 또는 카르복시말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간단하게는 뭐 C말단.
그러니까 단백질 합성은 N말단 쪽에서 C말단 쪽으로 합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정도까지 좀 쉬었다 다시 합시다.